부산 지역의 또 다른 이름 유라시아 지역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 한동만 교수님이 오늘 발표하신 그 연구의 성과 빠른 시일에 결실을 내서 부산 지역이 명실상부한 유라시아에도 기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한국 무역 통상 협력 부분입니다. 오늘날 북극 항로 개척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일본, 중국 등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세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이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북극 항로 개발에 참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가 좀 최윤희 교수께서 북극 항로 개척과 한국 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윤희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미국 텍사스州立대 전자상거래 연구센터 개건 교수를 역임하시고 동아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올 8월에 전념하셨습니다. 현재는 특임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대외학경으로 해양수산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최윤희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발표 시간은 30분 되겠습니다. 예, 3시 정도 마치도록.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형림입니다. 제가 그동안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꽤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국과 러시아의 통상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연구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특히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매개로 해서 한러 이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년이 우리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30년을 향해서 가는 첫 해인 올해 또 이러한 행사를 가지게 된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북극 지역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북극 지역이 갖는 중요성 중에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바로 북극해를 가지고 있고 이 북극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 항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IMO 국제해사기구 아까 송영길 대표님께서도 우리 IMO 사무총장이 임기택 한국인 사무총장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조금 이 임기택 사무총장님께서는 부산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IMO라고 우리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국제회사기구에서 정의하기로는 여하튼 북극 항로를 이게 보니까 유럽에서 북극을 봤을 때 오른쪽이 이제 동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북동 항로고 유럽 왼쪽이 북서 항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동 항로는 우리 유럽에서부터
노르웨이 쪽하고 러시아의 유라시아 그리고 시베리아를 쭉 연결하는 이 항로를 우리가 북동 항로라고 하고 또 왼쪽 편에 있는 그 미국 북아메리카와 캐나다 거기에 군도들 이렇게 연결하는 항로를 북서 항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북동 항로 중에서도 러시아에 연해 있는 베링해와 카라해 이르는 구간을 우리가 북극해 항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보니까 노든시 루트라고 해서 NS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북극해 항로와 북극 항로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뭐 대개 일반적으로는 크게 꼭 구분해야 되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그냥 북극 항로 내지는 북극해 항로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그 항로의 어떤 경로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유럽까지 화물을 수송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지금 이제 이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 수송 경로고, 우리가 이제 북극 항로로 가게 된다면은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가게 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대개 이 기존의 루트로 가게 되면은 12,500해리 거리상, 물론 이제 그 아시아 어느 위치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유럽의 어느 도착지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라프하게 대개 12,500해리, 1해리가 1.8km가 조금 넘으니까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약 23,1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북극해 항로로 가게 되면은, 북극 항로를 가게 되면은 7,300해리 정도 되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13,500km 정도. 그래서 결국은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단축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됩니다. 그 약 40% 가까운 단축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이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 이제 그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그 이제 선박 장애 구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존의 우리가 잠재력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니까, 이제 아까 요 표는 아시아 지역 어디에 출발해서 유럽 지역 어디로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되게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많이 가죠, 그죠? 그러면 약 28% 정도 절감할 수가 있고, 뭐 되게 부산에서 출발할 경우에 되게 보면은 대부분 거의 30% 가까운, 그죠? 거의 28에서 30% 정도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일 절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데가 동경입니다. 동경이 제일 이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상하이, 그 다음에 가오슝, 홍콩 순으로 이 북극 항로를 이용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여하튼 이러한 이제 북극 항로가 중요하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 북극 항로 자체가 현재는 뭐 여름철이라든지 이 일정 기간밖에 연중 운항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기술력으로 본다면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극 항로가 개설되게 되면은 어떤 북극 지역에서의 어떤 기술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지정학적인 그런 이점도 있지만은 지금 이 북극에는 북극 지역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자원 전쟁 시대라고 하는데, 이 북극 지역의 자원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석유는 물론이고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구리, 니켈, 티타늄 이러한 자원들이 의뢰의 보고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자원들을 잘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수송로가 잘 확보가 돼야 되고, 운송하는데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송로 확보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이걸 뭐 잘 알고 북극권의 8개국들은 이미 교통과 통신 그리고 항만, 물류 이런 분야를 초과하는 인프라 사업에 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사업은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생산 자체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기술 하면은 흔히 뭐 ICBM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DNA 이야기도 하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우리 컴퓨터 관련되는 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결국 컴퓨터의 그 핵심 3대 기능이 있거든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기술들은 인풋을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기술, 아웃풋을 좀 더 사람들에게 친근감 가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이런 기술들로 그동안 이제 쭉 발전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기술 발전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요즘 뭐 인공지능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인공지능 기술도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현업에서 저 양질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소비자들에게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아웃풋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아웃풋이 좋은 아웃풋을 내려고 하면 결국 인풋이 좋아야 되고 인풋 자료들이 우리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입력 과정을 보면은 옛날에는 키보드를 통해서 두드려 가지고 입력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바코드로 스캐닝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속도로 하이패스 같은 것도 차가 지나가면은 바로 RFID 기술로 우리가 입력이 된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사물 인터넷, IoT 같은 기술. IoT 같은 기술들은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사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포착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로봇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자동화 공정도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이점 외에도 무슨 점이 있느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데이터가 자동으로 게더링 된다.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핵심 요체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게 사물 인터넷이죠.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다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저장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나 지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러닝, 그죠? 딥 러닝,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 러닝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양질의 좋은 정보를 만들거나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현실 세계에서 적용해서 기존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 그렇게 고객을 더 만족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퍼실리티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즘 이제 흔히 공유경제 시대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퍼실리티 자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기가 일일이 다 소유하지 않아도 되죠. 사용한 만큼 사용료만 내고 쓰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은 AI죠. 인공지능 기술. 예. 뭐 인공지능도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하면은 사람과 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과 같은 로봇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뭐 거의 다 완 것처럼 그리 보여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람과 같은 로봇을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strong AI라고 하거든요. 강한 인공지능.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분야의 문제를 사람처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알파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이런 약한 인공지능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우리는 약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들이 한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제 북극의 문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 자체가 가지는 게 사람이 직접 가서 활동하기 힘든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극한 지역이고 기후도 그렇고 또 해양 상태도 그렇고 북극 생물 자원도 또 보고라고도 하는 이런 특수성 등을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첨단 ICT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분야별로 봐도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후 변화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 환경을 우리가 조사하고 북극의 해양 쓰레기 문제 이런 데는 또 수중 드론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북극 생물,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생태계 관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드론과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 물론 여기에 이제 IoT 기술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바로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물류와 관련된 분야, 항만 물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만 물류 관련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된 소위 이야기하는 스마트 항만, 스마트 물류 이런 쪽 기반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활용해서 북극 항로상에 있는 항만들이라든지 우리 항해하는 가운데서 잘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쪽이나 이런 북극 항로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활용한다면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러 협력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를 봤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0년도에 북극 지역 및 북극 항로 관련 정책으로 2035년 북극 정책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고, 그리고 2035 북극 항로 인프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프라의 주요 내용은 이제 쇄빙선, 그죠? 얼음을 깨는 그런 기술, 쇄빙선 건조하고 항만 시설 건설 및 현대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뭐 통신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뭐 이게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거는 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강력한 북극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방 국가 정책 기본 원칙에서 여하튼 북극 자국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본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극 항로 자체를 어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그런 국가 운송 회랑으로 개발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에 북극 항로 물동량을 예측한 걸로는 2024년까지 8천만 톤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2020년 실적이 3,300만 톤 정도 됐습니다. 북극 항로로 운송되는 화물이. 그러면서 작년에 10년 뒤에 2030년에는 1억 톤을 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북극 항로에 대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북방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외교 채널이 주로 이제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좀 다변화시키겠다. 특히 북방 지역을 우리가 번영의 축으로 삼겠다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는 우리나라와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그런 북방 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 정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신북방 정책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 경제 공동체 형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4대 목표 14개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구처, 그죠? 특히 이제 물류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북극 항로 진출로 인해서 해운 조선 신시장을 개척하겠다 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과 러시아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제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지금 보면 원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천 기술보다는 응용 기술에 능하고, 그래서 이러한 핵심 원천 기술 상용화 그리고 핵심 기업 육성을 위한 한러 혁신 센터를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한러 혁신 플랫폼 같은 거, 혁신 센터를 잘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더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러 통상협력 확대 방안으로 제가 뭐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러시아에서 지금 2035 북극 전략을 지금 수립해서 시행해 가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분야별로 지역별로 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좀 만들어서 가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여기 보시면은 북극 항로와 인프라 개발 계획 통해서 11개 분야의 84개 사업 제시하였거든요. 그리고 북극 개발 및 안보 전략을 통해서는 9개 지역, 9개 분야에서의 북극 개발 방향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잘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좀 집중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5 북극 항로 인프라 러시아의 개발 계획에 북극 항로라든지 항만 인프라, 에너지 조선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나라가 아까 북방 정책으로 신북방 정책으로 9개 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나인브리지 전략이죠. 9개 다리 전략과 상당히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LNG 천연가스 사업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도 이 러시아의 북극 LNG 사업 진출과 이를 기반한 우리 한국과의 연계 사업을 좀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미 이 부분은 중국과 일본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좀 늦는데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 사례와 같이 선지분 투자 후 연계 사업 진출 모델을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동 지역 개발과 북극 사업을 연계한 진출 전략 모색. 러시아가 지금 사실 2019년 2월에 보니까 기존의 극동 개발부를 극동 북극 개발부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동과 북극을 연계한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동방 정책을 이제 러시아가 강화해서 아시아 국가 협력을 이렇게 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리 된다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정부 차에서 만들어진 한일 혁신센터를 우리가 러시아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진출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적 장벽도 있고 정보 접근성,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속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하고 우리 한국 투자자들의 러시아 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 간에 좀 더 긴밀한 그런 의사소통 채널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협력해서 할 때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인력 양성도 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조금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이제 아까 4차 혁명 기술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가교 역할로 넣을 수 있는 하나의 산출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론이라고 뭐 딱히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 그 북극 항로는 지금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의 새로운 물류 분야의 화두가 되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돼서 현실화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참가하려고 하면은 어렵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데 지금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립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교수님 발표문 속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시피 한러 혁신 플랫폼이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되어서 러시아와 우리 한국의 공동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990년 러시아와 수교를 맺었던 북방 정책을 추구했던 노태우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공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북방 경제 포럼을 진행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